캐나다 정가와 온타리오의 심장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22조 원 규모의 거대 프로젝트와 2만 4천 명의 생계가 걸린 미래를 제 손으로 직접 걷어차 버렸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수십 년간 고수해온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우리는 보란듯이 한국을 밀어내고 독일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전무후무한 재앙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미련 없이 일어섰고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모든 사업에서 전면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온타리오에 약속되었던 최첨단 조선소와 제철소, 그리고 수만 개의 일자리까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바빴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자국의 법까지 개정해가며 한국에 함정 40척을 도입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달려야 하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였습니다. 그 치명적인 결정의 현장, 그 방안에서 운명의 단추를 잘못 끼웠던 한 사람의 뒤늦은 고백과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그날 아침 오타와의 하늘은 유난히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 시계가 오전 8시 4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첫마디는 제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벼락 같았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조차 제대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려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저는 그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이 전부 접었답니다. 조선소도 제철소도 부품 공장도 하룻밤 사이에 통째로 철수했습니다. 22조 원이라는 거금이, 그리고 온타리오 지역에 약속되었던 2만 4천 개의 일자리가 단 한 통의 전화로 연기처럼 증발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회색 구름 아래로 국회의사당의 첨탑이 마치 무덤처럼 흐릿하게 서 있더군요. 그 순간 사무실 전체에는 이상하리만치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복사기가 돌아가는 소리도, 누군가의 분주한 통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그 정막 속에서 저는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둔탁한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외부에 퍼지고 정확히 하루 뒤 오타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온타리오 지역 신문 일면에는 핏빛보다 붉은 글씨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걷어찼는가? 지역 상공회의소는 긴급 성명을 쏟아냈고 매시간 항해 전화가 국방부를 마비시켰습니다. 바로 다음날 우리 부처의 최고위 인사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공항으로 달려가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협력 재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타와의 복도에서 그 처절한 표정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트너십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매달리기 위해 무릎을 꿇으러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불운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손으로 몇 달에 걸쳐 그 재앙을 아주 정성껏 빚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던 그 밀실에서 독일을 선택한다는 치명적인 표결 버튼을 누른 장본인이 다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리처드 하틀리입니다. 61살 얼마 전까지 캐나다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전국의 모든 군장비와 함정 도입을 총괄하던 차관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이 나라의 안보와 무기를 사고 파는 일을 해왔죠. 그리고 지난번 그 비극적인 잠수함 선정위원회 위원 11명 중 한 사람이었던 제가 지금 그날의 참담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나라가 어떻게 눈앞에 다가온 미래를 제 발로 걷어차 버렸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오만의 한복판에서 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관한 뼈아픈 고백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온타리오의 그 텅 빈 부지를 제 두 발로 직접 밟고 서본 뒤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고 왜 무너져 내렸는지는 조금 뒤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비극의 시작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겠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대서양을 정면으로 마주한 도시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항구에 나가면 유럽에서 건너온 거대한 상선들이 짙은 안개 속에서 묵직한 기적을 울리며 들어오곤 했죠. 저에게 세계란 언제나 그 방향 대서양 건너편을 뜻했습니다. 문명도 기술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진정한
힘의 원천도 전부 그곳에서 온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오타와의 정책을 만드는 의사결정권자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토의 일원이며 대서양 동맹의 형제고 우리의 근원적인 뿌리는 유럽에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 말입니다. 그러니 잠수함이라는 거대한 전략 자산에 대한 제 생각 역시 편협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잠수함은 아무나 만드는 물건이 아닙니다. 수백 미터 깊은 바다에서 승조원의 목숨을 통째로 짊어지고 나가는 인간이 만드는 가장 정교하고도 치명적인 기계 중 하나니까요. 그런 물건을 만들려면 최소 200년은 쌓아온 해군 강국의 전통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결한 전통은 오직 유럽에만 존재한다고 확신했죠. 독일의 TKMS 그 이름 앞에서 저는 언제나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우리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은 노후한 함정 12척을 최첨단으로 교체하는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초대형 국가 계약이었습니다. 최종 후보는 둘로 좁혀졌습니다. 하나는 독일의 TKMS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하나오션이었습니다. 제가 서류상에서 하나오션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 두꺼운 제안서를 손끝으로 설렁설렁 넘기면서 저는 옆자리의 동료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자동차랑 휴대폰 만드는 재주가 있는지 몰라도 잠수함이 뭔지는 알까? 동료가 피식 웃으며 거들더군요. 싸긴 싸다던데요. 가격표만 보면 눈이 돌아갈 정도로 파격적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서류를 책상 위로 툭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병사들의 목숨이 걸린 물건이라고? 검증도 안 된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캐나다의 바다를 통째로 맡기자고 나토 회의장에서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거야. 지금 그날의 오만했던 장면을 떠올리면 저는 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치가 떨립니다. 한국 대표단이 오타와에 찾아와 설명회를 하던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회의실 앞줄에 앉은 우리 쪽 사람들의 표정은 한마디로 시종일관시들했습니다.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앉아있거나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거나 노트북으로 전혀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설계 도면을 띄우고 얼마나 절박하고 열정적으로 그들의 기술을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의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누구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서툰 영어로 힘겹게 뱉어낸 한마디가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저희는 이미 다른 나라 해군에 실전 배치되어 성공적으로 운용 중인 잠수함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실전 배치라니 그건 한국식 과장이겠지. 하지만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기술 혁명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국인 엔지니어의 담담한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되어 많은 것이라니 신흥국들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늘 반복하는 상투적인 레퍼토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담긴 진정한 무게와 그들이 짊어진 기술적 자신감을 조금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토록 오만하게 흘려들었던 그 한마디가 훗날 제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차갑게 얼어붙은 회의실 뒷자리에서 조용히 다른 표정을 짓고 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온 지역 경제 담당관 린다 카마이클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이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팔짱을 낄 때 그녀만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한국 엔지니어의 말 한마디, 수치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절박하게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제정신을 붙들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는 사실을요. 린다 카마이클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제럴드 뱅크로프트라는 인물을 언급해야만 합니다. 그는 우리 부처의 안보와 조달 정책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던 거물 중의 거물이었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도 은발을 완벽하게 빗어 넘긴 그는 늘 유럽에서 맞춘 고가의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그는 200년 묵은 유럽의 향수를 짙게 풍겼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대서양 함대의 낡은 판화가 걸려 있었고 그는 틈만 나면 자신이 유럽 어느 귀족 가문과 혈연으로 닿아 있는지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아시아는 그저 지도 한 구석의 점으로 찍힌 미개한 변방일 뿐이었습니다. 잠수함 선정위원회의 최종 회의가 열리던 날 회의실의 공기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긴 마호가니 탁자 끝에 뱅크로프트가 앉았고
그 뒤 벽에는 캐나다와 나토 회원국들의 국기가 엄숙하게 걸려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11명의 위원들은 각자의 서류를 뒤적이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린다 카마이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지만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짚고 싶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제안은 단순히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타리오에 거대한 조선소를 짓고 알고마 스틸에 8천억 원을 투자해 제철소를 세우며 우리 자동차 부품 협회와 손잡고 군용 차량 공장까지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자리 2만 4천 개를 그것도 25년 동안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산 계약이 아닙니다. 온타리오 경제 전체를 다시 살릴 국가적 회생 계획입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술렁였습니다. 몇몇 위원들의 흔들리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뱅크로프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만년필을 탁탁탁 테이블 위에 규칙적으로 두드렸습니다. 그 차가운 소리가 회의실의 모든 기대를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느긋하게 그렇기에 더욱 소름 끼치게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카마이클 씨, 우리가 지금 논하는 건 국가 안보입니다. 공장 몇 개, 일자리 몇 개 따위를 따지는 장터가 아니란 말입니다. 카마이클은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위원장님, 일자리 몇 개가 아닙니다. 24,000개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외침에 뱅크로프트의 입꼬리가 비릿하고 서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가 나직하게 내뱉은 대답은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오만의 결정체였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 병사들의 목숨과 국가의 안보를 고작 온타리오의 일자리 몇 개와 저울질하자는 겁니까? 변방의 조선소가 던진 사탕발림에 넘어가서라니. 사탕발림이라는 그 단어가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카마이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뭔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뱅크로프트가 손바닥을 들어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막아버렸습니다. 앉으세요, 카마이클 씨. 이건 지역경제 담당관이 결정할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린 동작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어리던 그 감정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비참한 눈빛을요. 저는 비겁하게도 그 눈빛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뱅크로프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위원들을 한 명씩 노려보듯 훑었습니다. 여러분, 잠수함이라는 물건은 200년 해군 전통이 빚어내는 고결한 산물입니다. 독일의 TKMS는 세계가 보증하는 이름이에요. 반면 저 아시아에 이름 없는 회사가 만든 배가 과연 실제 전장에서 어떤 성능을 보일지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는 유럽의 형제들과 함께 대서양을 지켜온 나라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나토 내부에 있고 우리의 미래는 오직 대서양에만 있습니다. 저는 이 자명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친 그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젖히며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뇌리에 평생 잊히지 않을 독서를 던졌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우리 캐나다가 가진 오만을 통째로 압축한 가장 오만한 선언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들은 우리한테 목을 맬 겁니다. 신흥국들이 다 그렇듯이 오늘 떨어뜨려도 내일이면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기어들어 올 테니까요. 급한 건 우리가 아니라 저들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위원이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또한 그 비열한 웃음에 동참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그 말이 옳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표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뱅크로프트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그 다음 사람도 또 그 다음 사람도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찬성표가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카마이클의 그 무력한 눈빛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1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이었습니다. 카마이클은 끝내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네, 11명의 위원 중 10명이 독일을 선택했고 단 한 명만이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뱅크로프트는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훗날 우리를 옳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국가를 구하는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은 따뜻했고 저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손을 들어 올린 순간 제가 대체 무엇을 밀어내고 있었는지 저는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서류를 정리하다가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보지 않았던 문서 하나를 손에 쥐게 됩니다. 한국이 제출했던 그 두꺼운 제안서의 마지막 부록이었습니다. 그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표결이 끝나고 4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정이 끝났으니 한국 측 자료는 이제 폐기 대상이었으니까요. 그 두꺼운 제안서를 파쇄기업 상자에 던져 넣으려던 순간 뒷표지에 붙어있던 얇은 브로슈어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추가 산업 협력 계획. 표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무심코 주워들었습니다. 솔직히 파쇄기에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비웃어 주려는 오만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 계약도 못한 마당에 이런 서류는 뭐하러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나 하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첫 장을 넘긴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은 단순한 잠수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현대가 캐나다 전역에 수소차 인프라를 깔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었죠. 밴쿠버부터 헬리팩스까지 충전소 500개소를 하나하나 세우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넋을 잃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소차가 무엇인지 저도 알고는 있었죠. 전기차보다 훨씬 멀리 가는 대형 트럭과 상용차의 미래라고들 하는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문득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부처와 산업부가 모여 캐나다의 수소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를 두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회의는 끝내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땅은 넓고 사람은 적으니 그 막대한 초기 비용을 감당할 기업이 없었거든요. 민간이 나서지 않으면 답이 없다며 정부도 손을 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풀던 그 난제를 한국이 통째로 떠안겠다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동차 부품 협회인 APMA와 손을 잡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군용 차량과 산업용 차량을 온타리오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대목에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부품 산업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인지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며 먹고 살았지만 25%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맞고 온타리오의 공장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신문마다 실직 소식이 도배되었고 지역 상공회의소는 매주 대책을 호소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죽어가던 산업에 한국이 새로운 심장을 달아주겠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길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타리오에 새로운 조선소를 짓는다. 알고마 스틸에 8천억 원을 투자해 강제 공장을 세운다. 그 강판으로 조선소도 돌리고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나아가 전 세계로 수출까지 하겠다는 거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아가 지역대학과 손잡고 1200명의 조선 기술자를 처음부터 길러내겠다는 계획까지 담겨 있었죠. 캐나다 사람을 캐나다에서 가르쳐 캐나다 조선소에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심장은 더 거세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의실에서 보았다라고 생각한 그저 그런 홍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앞부분의 가격표와 사양만 대충 훑어보고 서류를 덮어버렸던 겁니다. 아시아 신흥국의 뻔한 사탕발림이라고 멋대로 단정짓고 이 핵심적인 뒷장을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거죠. 회의실에서 제가 손끝으로 제안서를 건성으로 넘기며 코웃음을 쳤던 그 오만한 장면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긴 저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록의 맨 뒤에는 이 모든 사업이 만들어낼 숫자들이 한 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온타리오 일자리 24,000개, 25년 보장, 협력 예정업체 300곳, 총사업 규모 22조 원. 저는 그 숫자를 소리내어 읊조려 보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제 목소리가 낯설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금 무엇을 파쇄기 옆 상자에 던져 넣으려 했는지를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비겁하게도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안보가 우선이야. 뱅크로프트 말이 맞아. 이건 그저 돈일 뿐이야. 우리 병사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 앞에서 이런 사탕발림에 흔들려선 안 돼. 저는 그 부록을 상자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지만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24,000이라는 숫자가 천장에 떠올라 저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22조 원 24,000개의 일자리, 그리고 그 숫자들 뒤로 얼굴도 모르는 온타리오 시민들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저는 문득 기묘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말 사탕발림일까? 정말 이 사람들이 계약 하나 따내려고 이 모든 거대한 계획을 지어낸 것일까? 그 의심이 한번 고개를 들자 저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파쇄기 옆 상자 속에서 그 부록을 다시 꺼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독일 TKMS의 제안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독일이 낫다는 증거를 찾아내면 이 불편한 마음이 말끔히 사라질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시작한 지 차에 1시간도 되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건조 일정 항목이었습니다. 독일은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자국 내에서 오랫동안 가동을 멈췄던 조선소 하나를 인수하겠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현지 인력을 새로 뽑고 설비를 다시 갖추고요. 핵심은 그 뒤에 붙은 한 줄이었습니다. 설비 재정비에 최소 3년 소요. 다시 말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독일은 앞으로 3년 동안 강판 한 장 자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최소 3년이지 실제로는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 측 서류에 같은 항목을 펼쳤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자국 조선소의 잠수함 건조용 도크 6개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상업용 도크는 주문이 밀려 꽉 찼지만 캐나다 사업을 위해 그 도크들을 통째로 비워두고 기다리겠다는 거였죠. 계약이 확정되는 순간 바로 그날 즉시 착수하겠다고요. 3년과 하룻밤. 저는 그 두 서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3년과 하룻밤 그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30년 조달 관료인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우리가 노후한 잠수함을 하루라도 빨리 교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3년을 고스란히 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잠수함 12척을 3년 늦게 받는다는 건 그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바다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채로 버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만큼 창백했습니다. 아니, 아직 결론을 내릴 순 없어. 저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다독였습니다. 조선소야 어찌됐든 잠수함 자체의 성능은 독일이 낫지 않겠느냐고요? 200년 해군 전통이라는 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두 서류를 파고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사양과 실적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파고들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시작한 일이 자꾸만 정반대의 답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하나오션은 이미 다른 나라 해군에 실전 배치된 잠수함을 만들어 본 회사였습니다. 성능도 실적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항목은 독일을 압도하고 있었죠. 게다가 독일은 자국 안에서만 배를 만들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캐나다에는 조선소도 제철소도 그 어떤 일자리도 단 한 줄의 약속조차 없었습니다. 온타리오에 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죠. 반면 한국은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것들까지 먼저 나서서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오래 함께 일한 후배 앤더슨과 늦은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저도 모르게 속내가 새어나왔습니다. 앤더슨 자네 혹시 한국 측 부록 서류 본 적 있나? 앤더슨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부록이요? 아니요, 어차피 떨어진 건데 그걸 왜 봅니까? 봤어야 했어. 저는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우리가 아주 큰 걸 놓친 것 같아. 앤더슨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차관보님답지 않으시네요. 결정은 이미 났고 위원장님도 확신하시는데요. 이제 와서 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회의실에서 한국 엔지니어가 뱉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 말의 무게를 말입니다. 회의실 뒷자리에서 제가 콧방귀를 뀌며 흘려들었던 그 말,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던 그 엔지니어의 확신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래를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우리의 결정이 치명적인 오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직감이 든 순간 저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상의 데이터만으로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걷어찼는지, 그 엄청난 사업이 뿌리 내릴 뻔했던 땅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코트를 챙겨 입고 온타리오로 향하는 채 올랐습니다. 온타리오 북쪽 알고마 스틸이 위치한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뼛속까지 파고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온통 제빛이었고 멀리 보이는 낡은 제철소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힘없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로 들어서는 길목의 상점들은 절반 이상이 굳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임대 안내문이 낡은 종이처럼 붙어 있었고 인적 드문 거리에는 메마른 낙엽만 바람에 굴러다니고 있었죠. 한때는 철강 산업으로 뜨겁게 활기가 넘쳤을 그 도시가 이제는 숨을 죽인 채 처절하게 겨울을 견뎌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단단히 세우고 한국이 제철소를 세우기로 했던 부지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멈춰 섰습니다. 넓은 공터 그저 아무것도 없는 언 땅뿐이었습니다. 겨울바람에 마른 잡초들이 서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고 땅바닥에는 아직 걷어내지 못한 측량 말뚝 몇 개가 삐뚤삐뚤 박혀 있었습니다. 그 말뚝들이 이곳에 거대한 미래가 세워질 뻔했다는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8천억 원 규모의 강제 공장,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꿀 희망의 현장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곳에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굳게 언 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언 땅을 한 발로 툭 밟아보았습니다.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더군요.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두꺼운 작업복을 껴입은 남자 하나가 손을 호주머니에 찌른 채 저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예수는 넘어 보이는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는 노동자였습니다. 여기 뭐 세워지나 보러 오셨어. 그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입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치더니 언 땅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여기가 말이에요. 원래 공장 들어온다고 했었어. 우리 아들놈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시오 여기서 25년은 일할 수 있다고. 이제 이 동네 안 떠나도 된다고 용접 배우겠다라고 학원까지 등록했었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없던 일이 됐다지 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거든요. 위에서 그랬다더이다. 독일인지 어딘지랑 하기로 했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나? 나감.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시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남은 건 우리 같은 늙은이들 뿐이요? 그 공장 하나 들어오면은 우리 아들 같은 애들이 안 떠나도 됐던 거요. 그게 그렇게 없어졌어. 바람이 우리 사이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른 잡초가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깊은 한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저만치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추더니 젊은 남자 하나가 내렸습니다. 20살이나 되었을까요? 노동자가 손을 들자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춥게? 청년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고는 어색하게 목례를 하더군요. 노동자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양반이 여기 뭐 세워지나 보러 왔다길래? 청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언 땅을 바라보며 애써 담담한 척 입을 열었습니다. 야, 여기 제철소 들어오면요. 저 여기 취직하려고 했었어요. 용접 자격증도 거의 다 땄었고요. 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조선소랑 제철소가 같이 들어오면 배우기만 하면 바로 뽑아준다고? 이 동네에서 25년을 보장받고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청년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다 떠났어요. 밴쿠버로, 토론토로, 심지어 미국으로요. 저는 안 떠나도 되는 줄 알았어요. 22조 원 2만 4천 개의 일자리. 그리고 그 숫자들 뒤에 얼굴도 모르는 온타리오 시민들의 그림자가 아른거렸습니다. 새벽녘까지 뒤척이던 저는 문득 견딜 수 없는 비통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청년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25년 미래를 앗아간 결정의 방에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요. 독일에 손을 들어준 10명의 위원 중 한 명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그가 밤새 용접을 연습하며 꿈꿨을 미래를 제가 만년필을 몇 번 휘두르는 것만으로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차마 그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언 땅을 노동자와 함께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겨우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청년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는 그 도시를 한참 동안 더 걸었습니다. 한국이 조선소를 세우기로 했던 항구에도 가보았습니다. 그곳엔 착공만을 기다리던 텅 빈 부지가 회색 바다를 앞에 두고 스산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비린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부지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곳에 거대한 크레인이 솟아오르고 강판이 쌓이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활기차게 오가는 풍경을요. 하지만 눈을 뜨자 그곳엔 마른 갈대와 회색 하늘뿐이었습니다. 지역대학에도 들렀습니다.
조선 용접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던 실습동은 문이 굳게 잠긴 채 성에만 가득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용접 장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된 것이 보였습니다. 1200명의 조선 기술자를 길러내려던 그 교실은 단 한 명의 학생도 받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실에서 벤크로프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장 몇 개, 일자리 몇 개. 그는 그렇게 치부했었죠.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요. 하지만 그건 공장 몇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떠나지 않아도 될 뻔했던 젊은이들의 미래였으며 죽어가던 도시의 마지막 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탕발림이라 부르며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던 겁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온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후배 앤더슨이 창백한 얼굴로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이거 보셨습니까 지금? 부처 전체가 이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가 내민 것은 국제방산동향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가 첫 줄을 읽고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함정 건조를 맡기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의 전투함과 급유함 사양을 정역적으로 요구했고 내년 예산에 한국에서 함정을 건조할 비용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규모는 무려 40척. 심지어 미국은 자국 군함을 외국에서 만들지 못하게 막아두었던 수십 년 된 법까지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가진 나라, 그 콧대 높은 미국이 법까지 바꿔가며 한국의 함정 건조에 목을 메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신흥국이라 폄하했지만 세계 최강의 미국은 바로 그 나라의 자국 함대의 미래를 맡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웃음 치며 밀어냈던 그 손을 미국은 두 손으로 붙잡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던 겁니다. 차관보님,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정말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앤더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다들 수군거립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파트너를 제 발로 걷어찬 거라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처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 다섯 명씩 모여 수군거리는 사람들, 급하게 걸려오는 전화들, 굳은 얼굴로 회의실을 드나드는 국장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명한 결정이라며 서로를 격려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벤크로프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들이밀면 그 역시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저는 그의 방문을 두드리고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함정 40척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법까지 바꾸면서요. 우리가 뭔가 크게 놓친 건지도 모릅니다. 벤크로프트는 그 종이를 훑어보더니 은발을 뒤로 쓸어넘기며 피식 웃었습니다. 하틀리 자네답지 않게 왜 그러나 미국이야 자기들 사정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우리에겐 유럽의 형제들이 있지 않나. 위원장님 지금 미국조차 한국에 매달리고 있다니까요. 저는 온타리오에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우리가 걷어찬 건 사탕발림이 아니었습니다. 온타리오의 벤크로프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아주 경멸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인 언제부터 그렇게 감상에 젖었나? 조달 관료가 공장 부지나 돌아보고 다니고 말이야. 일자리 몇 개의 눈물이나 자라고 자네를 그 자리에 앉힌 줄 아나? 저는 그 모욕적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일자리 몇 개가 아니라 24,000개입니다. 25년짜리 미래라고요? 이복의 하틀리. 벤크로프트가 만년필을 탁탁탁탁자 위에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또 한 번 제 말을 잔인하게 잘라냈습니다. 안 보라는 건 말이야 그런 장사꾼 셈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네가 지금 하는 얘기는 200년 전 유럽의 귀족들이라면 코웃음을 쳤을 소리야. 우리는 대서양의 문명을 지키는 나라라고 저 변방의 조선소가 던진 미끼 몇 개의 국격을 팔아넘길 셈인가. 그는 몸을 뒤로 젖히며 그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이 급하니까 그러는 거지. 하지만 우린 급할 게 없어. 어차피 한국은 우리한테도 목을 맬 거라고 하지 않았나. 며칠 지나면 조건 낮춰서 다시 기어들어 올 걸세. 신흥국들이 다 그래. 잠깐 콧대를 세워도 결국 큰 나라 앞에선 고개를 숙이지. 두고 보게나 자네가 그 부지 흙이나 털고 오는 사이에 저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올 테니 저는 그 순간 벤크로프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200년 묵은 유럽의 판화가 걸린 방에서 완벽하게 빗어 넘긴 은발을 하고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발밑에서부터 통째로 뒤집히고 있는데도 그는 자기가 그린 낡은 지도 위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눈먼 자의 맹목적인 고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방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있던 오래된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30년 넘게 제 세계관의 중심에 있던 지도였습니다. 그 지도의 한가운데엔 언제나 대서양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북미가 마주보고 그 사이의 바다를 우리와 나토의 형제들이 함께 지키는 그림. 그것이 제가 배워온 세계였고 벤크로프트가 굳게 믿는 세계였으며 오타와 전체가 그려온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지도를 처음으로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도를 돌려 태평양이 한가운데 오도록 놓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태평양 그 서쪽엔 무섭게 부상하는 한국과 중국이 있었고 그 바다는 이미 알래스카 앞바다를 넘어 우리의 서쪽 해안 근처까지 뻗쳐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웃음 치며 밀어냈던 그 손을 미국은 두 손으로 붙잡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앤더슨의 목소리는 파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정말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복도에서 다들 수긍거려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파트너를 제 발로 걷어찬 거라고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처 내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 5명씩 모여 수군거리는 사람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기 굳게 닫힌 채 긴박하게 돌아가는 회의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명한 결정이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의 눈조차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벤크로프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들이밀면 그 완고한 남자도 무언가 깨닫는 게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저는 그의 방문을 두드리고 그 충격적인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함정 40척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법까지 바꾸면서요. 우리가 뭔가 크게 놓친 건지도 모릅니다. 벤크로프트는 종이를 세욱 훑더니 은발을 뒤로 쓸어 넘기며 피식 웃었습니다. 하틀리 자네답지 않게 왜 그러나? 미국이야 자기들 사정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우리에겐 유럽의 형제들이 있지 않나? 위원장님, 지금 미국조차 한국에 매달리고 있다니까요. 저는 온타리오에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우리가 걷어찬 건 사탕 발림이 아니었습니다. 온타리오의 벤크로프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아주 경멸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감상에 젖었나? 조달 관료가 공장 부지나 돌아보고 다니고 말이야. 일자리 몇 개의 눈물이나 짜라고 자네를 그 자리에 앉힌 줄 아나? 저는 그 모욕적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일자리 몇 개가 아니라 24,000개입니다. 25년짜리 미래라고요? 벤크로프트가 만년필을 탁탁탁 탁자 위에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또 한 번 제 말을 잔인하게 잘라냈습니다. 안 보라는 건 말이야 그런 장사꾼 셈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네가 지금 하는 얘기는 200년 전 유럽의 귀족들이라면 코웃음을 쳤을 소리야. 우리는 대서양의 문명을 지키는 나라라고. 저 변방에 조선소가 던진 미끼 몇 개의 국격을 팔아넘길 셈인가? 그는 몸을 뒤로 젖히며 그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이 급하니까 그러는 거지. 하지만 우린 급할 게 없어. 어차피 한국은 우리한테도 목을 맬 거라고 하지 않았나. 며칠 지나면 조건 낮춰서 다시 기어들어 올 걸세. 신흥국들이 다 그래. 잠깐 콧대를 세워도 결국 큰 나라 앞에선 고개를 숙이지. 두고 보게나 자네가 그 부지 흙이나 털고 오는 사이에 저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올 테니. 저는 그 순간 벤크로프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200년 묵은 유럽의 판화가 걸린 방에서 완벽하게 빗어 넘긴 은발을 하고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발밑에서부터 통째로 뒤집히고 있는데도 그는 자기가 그린 낡은 지도 위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눈먼 자의 맹목적인 고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방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서재의 오래된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30년 넘게 제 세계관의 중심에 있던 지도였죠.
그 지도의 한가운데엔 언제나 대서양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북미가 마주보고 그 사이의 바다를 우리와 나토의 형제들이 함께 지키는 그림. 그것이 제가 배운 세계였고 벤크로프트가 믿는 세계였고 오타와 전체가 그려온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지도를 처음으로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도를 돌려 태평양이 한가운데 오도록 놓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태평양, 그 서쪽에 무섭게 부상하는 한국과 중국이 있었고 그 바다는 이미 알래스카 앞바다를 넘어 우리의 서쪽 해안 근처까지 뻗쳐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함정이 알래스카 앞바다에 나타나고 남쪽 바다에서는 불법 어업이 판을 치고 있다는 보고를 저도 여러 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무대는 대서양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이었죠. 그리고 그 태평양의 한복판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왜 함대를 새로 짜고 왜 법까지 바꿔가며 한국의 함정 40척을 맡기려 하는지 지도를 돌려놓고 보니 모든 게 한눈에 이해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의 무게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 태평양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인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그토록 서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 바다로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국을 그 방파제의 한복판에 수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낡은 지도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대서양만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200년 전의 낡은 지도를요. 벤크로프트는 그 지도 위에서 유럽의 판화를 걸어놓고 유럽의 정장을 입고 유럽의 형제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글을 따라 아무 의심 없이 손을 들었죠. 우리는 세계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조금도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린다 카마이클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관보님 언타리오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도시는 좁으니까요. 낯선 오타와 사람이 언 땅을 밟고 다녔다는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네,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목이 메어 한참 뒤에야 겨우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걷어찼는지를 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카마이클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 그러게요. 저는 그날 그 회의실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앉으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만이 배어 있었어요.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차관보님, 제 생각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그 지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서늘하게 비어가는 걸 느끼면서요. 제가 30년간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것이 실은 낡은 지도 위의 그림자였다는 것. 그리고 제 손이 그 그림자를 붙들려다 진짜 미래를 밀어냈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중국이 우리 서쪽 바다에 나타나는 날 우리는 무엇으로 맞설 것인가? 3년 뒤에나 첫 강판을 자를 독일 조선소로 그때 우리는 독일의 잠수함을 언제 주느냐고 매달리며 애를 태우고 있겠죠. 하지만 그 태평양의 강한 파트너는 이미 미국의 손을 잡고 저 앞으로 나아가 있을 겁니다. 문득 온타리오의 그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없어졌어요. 그렇게 말하던 끝에서 갈라지던 목소리도요. 우리는 그 청년의 미래를 낡은 지도 한 장 때문에 걷어찬 거였습니다. 내가 틀렸다.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조달 관료로서 처음으로 인정한 패배였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이 캐나다를 향해 내릴 결정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 오만마저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 그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에게 매달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매달리게 되는 쪽은 우리였습니다. 한국의 발표가 나온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조용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수함 계약에서 떨어졌으니 서운한 표정 몇 번 짓고 그래도 나머지 사업은 이어가지 않겠느냐고요. 조선소나 제철소 같은 건 어차피 돈이 되는 일이니 한국이 알아서 남겨둘 거라 믿었죠. 심지어 벤크로프트는 저들이 먼저 조건을 낮춰 다시 올 것이라고 큰소리 쳤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 하나오션은 단 한 줄의 발표로 그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캐나다 내 모든 산업 협력 사업에서 전면 철수한다. 그것은 전면 철수였습니다. 조선소 건립 계획 알고마 스틸에 짓기로 했던 8천억 원 규모의 제철소, APMA와의 군용 차량 합작, 그리고 현대의 수소차 인프라와 대학의 용접 교육 과정까지 한국은 그 모든 약속을 하룻밤 사이에 통째로 접어버렸습니다. 부처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고 여기저기서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손에 든 채 오히려 기묘할 정도로 차분함을 느꼈습니다. 이미 예견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 나라에 굳이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 조선소를 짓고 제철소를 세워줄 이유가 한국에겐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으니 한국은 그저 그 손을 거두어들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철수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22조 원짜리 대형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한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게는 캐나다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바다가 이미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법까지 개정해가며 한국에 함정 40척을 도입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12척 사업이 한국에게 대체 무슨 대수였겠습니까? 한국은 캐나다의 미련을 가질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미국이 두 손 벌려 기다리는데 자기를 무시하고 내친 나라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건 한국이었고 벼랑 끝에 몰린 건 오직 우리였습니다. 그 냉혹한 사실이 오타와를 덮치자 부처의 분위기는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벤크로프트가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 것입니다. 한국을 변방의 조선소라고 깔보며 멸시하던 그 사람이 말입니다. 만년필을 탁탁 두드리며 카마이클의 입을 막고 거만하게 굴던 그 사람이 완벽하게 빗어넘긴 은발을 휘날리며 부랴부랴 한국행 비행기를 탄 겁니다. 명분은 협력 재확인이었지만 그 비참한 표정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트너십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매달리러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요. 그가 서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잠수함 선정 배경을 구차하게 변명하면서도 결국 마지막엔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AI를 비롯한 다른 산업 협력만은 부디 이어가 주십시오. 며칠 전까지 사탕발림이라며 비웃던 바로 그 협력을 이제는 제발 남겨달라고 사정한 겁니다. 한국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벤크로프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회의실 뒷자리에서 콧방귀를 뀌던 제 오만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했던 말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비웃었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우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벤크로프트가 빈손으로 돌아온 날 저는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은발은 여전히 완벽했지만 그 얼굴에서는 200년 된 유럽의 고풍스러운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와 눈조차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옆을 지나갔습니다. 만년필을 두드리던 그 거만했던 손은 힘없이 아래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만했던 사람,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 때문이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30년을 몸담은 자리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방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 손을 들어 올린 10명의 위원 중 한 명이었던 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를 넘기며 평온하게 살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저는 온 힘을 다해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가였습니다. 그 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벤크로프트가 어떻게 한국을 짓밟고 독일을 밀어붙였는지, 카마이클이 어떻게 입을 막혀야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손을 들었는지를 전부 기록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걷어찬 22조 원의 경제적 가치 사라져버린 24,000개의 일자리, 그리고 25년이라는 국가적 미래를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3년과 하룻밤의 처참한 간극, 세계 최강의 미국조차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함정 40척, 그리고 낡은 지도에 갇혀 새 시대를 보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까지 전부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 장에는 온타리오의 그 차가운 언땅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방치된 부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든 용접 장비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한 청년의 갈라지는 목소리, 그냥 없어졌어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구던 그 청년의 절망을 기록했습니다. 그 글은 온타리오 지역 신문에 실렸고 순식간에 캐나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느냐고, 누가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팔아넘겼느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비난과 분노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마땅히 제가 져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진실을 똑바로 알고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리 나가고 얼마 뒤 저는 다시 온타리오로 향했습니다. 그 언 땅을 다시 한번 눈에 담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그 청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를 만난다면 이번엔 비겁하게 숨지 않고 사실대로 말해줄 생각이었어요. 그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당신의 25년 미래를 앗아간 그 손이 바로 이 손이었다고 말하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지의 청년은 없었습니다. 대신 하얀 눈이 그 거친 언 땅 위로 소복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측량 말뚝도 말라비틀어진 잡초도 이제는 눈 아래 조용히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그 눈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눈이 녹고 봄이 오면은 이 땅에 대체 무엇이 남을까?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요. 우리가 제 발로 걷어찬 그 미래는 저 눈처럼 조용히 녹아 사라질 겁니다. 바다 건너 저편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의 손을 잡고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새로운 시대의 방파제를 굳건히 쌓아 올리면서 말입니다. 네, 우리가 낡은 지도를 부여잡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사이 세계는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밭 앞에서 평생을 걸쳐 배운 단 한 가지 진리를 뼈저리게 되새겼습니다. 낡은 지도만 맹신하다가는 새로 그려지는 세계를 통째로 놓치고 만다는 사실을요. 진짜 미래는 우리가 가장 무시했던 바로 그곳에서 움트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힘은 영원히 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제의 변방이 오늘의 중심이 되고 어제의 중심이 오늘의 변방이 되죠. 그걸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자만이 다음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단단히 세우고 그 언 땅에 마지막 눈길을 준 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캐나다가 눈앞에 다가온 미래를 제 발로 걷어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잘못된 버튼을 눌렀던 한 어리석은 사람의 뒤늦은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그저 남의 나라 일처럼만 느껴지지는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나 낡은 지도를 붙들고 눈을 감은 채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존재하니까요. 지금까지 캐나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료가 뒤늦게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낡은 지도를 펼쳐두고 한국을 변방이라 불렀지만 정작 새로운 시대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던 것은 언제나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을 향한 작은 자부심 하나로 남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